반갑습니다. EBS 고졸 검정고시 과학의 순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제1회 우리 고졸 검정고시 과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시험 좀 어려우셨나요? 새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출제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 조절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시험에 관한 것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제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 내용에서 출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고1 과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통합과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환경, 신소재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관한 거 우리 중요한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 단원별 출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먼저 제1편에 관한 것은 물질과 규칙성에 대한 것들이었죠. 네, 거기서 8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떤 규칙성에 관한 거, 그렇죠. 결합 같은 거, 물질에 관한 기본적인 그런 특징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2편에 관한 것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 많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8문제 적당하게 지금 들어간 정도예요. 사실은 그 이상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에 관한 것도 계산 문제들이 좀 출제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볍게 한번 등장했는데요. 그것보다 사실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구 시스템이라든지 생명 시스템에 관한 것도 항상 우리가 활용되는 문제 유형들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편에 관한 것은 변화와 다양성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출제가 자주 될 수 있는 부분은 산화와 환원 파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양성은 우리 생물 다양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암기가 살짝 필요하지만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라 보면 이제 산화와 환원 반응을 실험 유사한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실험과 유사한 내용들 이제 응용하면서 출제가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사실 그냥 화학 반응식, 그쵸? 거기 안에서 가볍게 산화 환원 반응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산화 환원에 대한 용어 정리만 잘하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등장했었죠. 자, 문제도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자, 환경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5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환경과 에너지는 지금 계속 각광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이상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기, 4개의 보기가 등장하는 거 아시죠? 잘 선택하셔서 정답 맞추셨나요? 자, 먼저 출제 유형을 분석하면요. 물질에 대한 이해와 중력에 관한 운동 계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력에 관한 운동, 바로 역학적 시스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 부분이 약간 이제 평소에 연습을 덜 하셨다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충격량과 운동량에 관한 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상 정도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화학 반응식 세포. 그리고 세포 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리보솜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강조되었죠. 이전에는 좀 단순한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자주 출제되던 엽록체 이런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리보솜이란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어떤 특징인지 명확하게 묻는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질세도 항상 자주 출제되던 유형이었습니다. 자, 열 기관 중요한 거 아시죠? 계산 문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비교적 빈출 유형도 활용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지만 어렵지 않게끔 교육의 관계를 밟아 나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해를 위한 그림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림 활용 문제가 이전보다는 조금 증가했다 볼 수 있겠고요. 신소재, 사막화 등 이런 과학 용어들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소재에 관한 것은 돌아가면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신소재 명확한 특징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 예를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셨습니다. 그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에서는요, 자, 과학 문제 첫 번째 문제로 지금 신소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공부할 때 기본서에서 굉장히 그렇죠. 강조할 때 좀 더 쉽게 언급을 드릴 때 바로 그림 꼭 기억해 주세요. 별표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소재가 들어갈 때, 네, 주로 이제 그림을 활용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림에서 힌트를 바로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 이거 바로 뭐였습니까? 그래핀이었죠. 네, 탄소 원자가 여기, 그쵸, 요거 박혀 있는 겁니다. 이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 이 그래핀이었고요. 그래핀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게 굉장히 이렇게 얇게 얻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다. 아, 요런 특징도 언급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바로 그래핀이다. 1번을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우리 탄소 나노 튜브, 그러니까 이제 그래핀 같은 것을 이제 얇은 요렇게 육각형 벌집 모양의 요렇게 판 구조였잖아요. 네, 요걸 갖다가 이렇게 말아서 튜브 형태로 해버리면 이게 탄소 나노 튜브 요런 형태 된다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그림부터 먼저 떠올리시고 요 중요한 특징들 연결하시면서 신소재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나노물질에 관한 것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니까요. 연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래핀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임계 온도, 그렇죠. 임계 온도에 관한 것을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자, 초전도 현상이 생겨났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한 자성을 띠게 된다. 합금 형태로 강한 자성을 띠게 된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형상 기억 합금입니다. 이런 것들 각각의 용어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교재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보기가 4개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용어 하나 등장하는구나.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핀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그림과 같이 핵분열로 발생한 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발전 방식도 교대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림에서 우리 기본시소 그림 등장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발전 방식이 했다는 거, 핵분열이라는 중요한 포인트 글자를 딱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보기에서 금방 정답이 그렇죠. 바로 핵발전. 1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많은 그림들이 등장해요. 우리 고졸 검정고시에서 출제 유형들 한번 보시면 그림이 활용되면서 좀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원자핵, 우라늄, 원자로, 터빈 발전기, 발전 방식. 그쵸? 여기서 이미 핵발전이라는 힌트 그림에서, 그쵸? 정확한 구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쵸? 네. 여기 상태에서 그림만 보고도, 핵발전에 관련된 이 그림이었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간단한 힌트들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분열로 발생한 열 에너지를 통해서 터빈 돌려서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해당하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파자가 파도예요. 파도의 힘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파도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고요. 풍력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바람풍자예요. 힘력자죠? 그럼 이거는 바람의 힘을 이용했구나. 이건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구나. 태양광입니다. 광자가 뭐예요?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그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의 뭐예요? 빛 에너지를 이용했구나. 네, 이렇게 해서 발전,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이구나 라고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핵발전의 301페이지에서 그쵸?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신소재 파트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페이지를 언급해 드리면, 네, 거기에 책도 한번 같이 기본서 펴주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핵발전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그쵸, 다른 뭐 파력발전이라든지
학력 발전이라든지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서 보시면서 아 여기서 이거 나왔구나. 아 다음에는 이 다른 보기들이 또 정답이 되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표는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에서 C까지의 처음과 나중 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체에서 A에서 C까지 자 모두 같은 크기의 뭘 받았다고요? 지금 충격량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충격량이죠. 충격력을 하면 힘력자고요. 량입니다. 아, 자, 이 충격량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어떻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것을 계산하실 때 자 먼저 충격량 하면 자 요거 힘 곱하기 시간 그렇죠. 여기서 힘이 바로 충격력 힘력자 할 때 그거죠.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힘과 시간은 없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운동량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충격량을 계산하실 때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운동 변화량. 됐습니까? 운동량의 그 변화된 값 있죠. 네, 뭐 요걸 갖다가 변화량에 해당하는 것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예, 요거 변화된 값이다. 아, 운동량에 해당하는 값의 변화된 값. 그걸 가지고 충격량을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지금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비교적 그래서 훨씬 더 가볍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값. 자, 나중에서 처음을 그렇죠. 빼기만 하시면 돼요. 6에서 3 빼면 3, 7에서 4 빼도 3. 문제에서요. 모두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면 기억은 얼마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A에서도 그 충격량이 3이었고 B에서도 빼기 하시면 3 되고요. C도 같은 크기 운동량 증가. 바로 충격량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역시 3이 되려면 기억에서 5를 뺐을 때 바로 3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에서 5를 빼면 나중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값이죠. 네, 그래서 기억에서 5 빼서 3 된다. 그럼 기억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8이라는 소리죠. 정답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우리 교재 107페이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는 다른 문항도 보시고요. 계산 문제 꼭 연습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때 자, 가까이 가져갈 때 검육의 바늘이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왼쪽으로 움직였다 했어요. 그런데 다음 중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어머나! 왼쪽으로 움직인 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라는 것은 나 지금 유도 전류의 방향을 그렇죠. 바꾸고 싶어 이 말이에요. 이 앞에 왼쪽으로 움직였던 그 유도전류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해줬다는 것은 유도전류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싶어 이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밑에 보기를 보면서 반대, 유도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줄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방향과 관계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가까이 가져갔을 때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자, 이거 바로 뭐였습니까? 전자기 유도였죠. 전자기 유도 학습했을 때 쉽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강조드렸던 것이 이것이 밀당이라고 했어요. 멀어지면 연인 간에 멀어지면 잡아당기고 싶고 너무 다가오면 밀어내고 싶고 이렇게 밀당의 법칙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가까이 가져갈 때 그리고 그렇죠. 멀어질 때 서로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가져갈 때라고 했으니까 멀어지게 하면 반대가 되겠구나.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 2, 3번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언급이 된 것이냐?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코일의 감은수를 늘린대요. 자석을 더 빠르게
빠르게. 요 세 가지는요. 1, 2, 3번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하는, 증가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문제에서는 방향을 반대로 해주길 원했는데 1, 2, 3번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그쵸? 유도 전류 더 많이 흐르게. 네, 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쵸? 방향과 관계 있는 거 4번 언급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교재에서 자, 4편에서 283페이지 전자기유도가 언급돼 있으니까 좀 더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부분이래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갈라진 거는 그쵸? 너무 기니까 압축시켜서 보기 어차피 4개만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임의 원소 A에서 D까지 중 2주기 2족 원소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요. 2주기 2족 줄이 만납니다.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B, 바로 정답 사실 나왔어요. 이렇게 쉽게 바로 풀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1주기 1족 원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 같은 경우는 자, 2주기 17족. C는 2주기 17쪽이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3주기가 되는 거죠. 그쵸? 3주기 18쪽 원소이다. 여기서 주기라는 것은 전자 껍질수, 그걸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주기율표도 시험 문제에서 잘 활용했는데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교재에서 자, 1편에서 언급되면서 44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6번 갑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자, 문제가 너무 친절하게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는 물질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도 실험 탐구, 그쵸? 활용해야지 좀 난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첫 번째 시험인 만큼, 그쵸? 교과과정 개정되고 첫 번째 시험인 만큼 조금 단순화시켜서 친절하게 화학 반응식으로 지금 접근했어요. 네, 화학 반응식보다 조금 난이도 있으면 실험 탐구, 그쵸? 실험 문제와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같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은 먼저 이거 기본하시고 응용되시죠? 자,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된다고 했어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었죠? 누굽니까? 그렇죠, 탄소.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니까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짜잔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산소와 결합했구나, 산화되었다. 정답 몇 번입니까? 탄소가 그랬죠? 정답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거, 자, 6번 문제는 우리 교재 179페이지에서 3편 부분에서 그렇죠?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난도 문제에서는 사실 요거를 실험 유형으로 그쵸? 공부를 해봤었죠?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가 잘 통해서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전기가 잘 통해요. 광택이 있다. 금속 원소. 자, 사실은 보기 중에서요. 금속 원소 얘밖에 없죠? 누구죠? 구리, CU. 얘만 지금 금속 원소예요. 네, 정답 바로 1번 구리라고 선택될 수 있겠고요. 자,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요? 얘네들 염소, 자, 그리고 헬륨, 그 다음 브로민.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도 금속 원소, 비금속 금속, 그쵸? 공부했었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요. 자, 7번 문제 48페이지. 우리 기본소 기준으로 제가 알려드리죠. 이렇게 펼치시면서, 맞아. 이거 공부했었지. 다음에는 또 다른 보기가 등장할 수 있겠죠? 이번에 금속 원소 나왔으니까 다음엔 비금속 원소 나오려나? 또 다른 금속 원소 뭐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7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이걸 갖다가 제가 최외곽 전자, 맨 바깥쪽, 그쵸?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최외곽 전자 뭐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 4개.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 탄소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개. 정답 따라서 4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 채우고 그 다음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2개 채우고 그 다음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요 4개고요. 이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이 전자의 수는 이 탄소 원자의 고유한 성질을 또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했죠? 원자의 그쵸? 그 값어치를 나타내는 전자, 원자가 전자 4개 이렇게도 학습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탄소가 우리 교재 77페이지 기본서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습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 요 탄소 원자 배우면서 또 산소 화합물도 학습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9번 갑니다. 자, 다음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입니다. 자, 중화 반응, 그렇죠. 별표 체크 해주시고요. 중화 반응의 가장 포인트는 뭐라는 거죠? 산, 그리고 염기가 만난다는 거죠. 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H+, 그렇죠. 수소 이온. 우리 산성 물질이라는 것은 물속의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H+ 수소 이온을 내는 것을 산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 염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자, 이것을 내놓습니다.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산과 염기가 만나면 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H2O.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무슨 상태? 중성 상태죠. 네. 그래서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중성 상태 물을 만드는 거구나. 자, 중화 반응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염산에 요게 나오는 거구나. 수산화나트륨에서는 여기 그렇죠. OH- 여기서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화학 반응식을 만족시키는 거 빈칸에 들어갈 글자 찾아볼까요? H+하고 OH- 만나면 당연히 H2O 물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요게 포인트. 그리고 나머지는 Na+, Cl-. 네, 얘네들 만나가지고 염화나트륨,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 그쵸? 우리 구경꾼 이온들 요렇게 만나서 NaCl. 됐고요. 자, 요거는 알짜 이온이라고 했죠? 반응의 핵심이 되는 가장 알짜배기, 알짜 이온 H+, OH- 만나서 H2O 물 되는 거. 자, 정답 따라서 1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9번 문제에 자, 언급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중화 반응에 관한 것은 우리 교재 192페이지 3편 부분에 있죠? 맞습니까? 자, 이어서 10번 문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같은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사실 여기서만 힌트를 얻어도 그렇죠. 정답은 보여요. 호흡에 이용되는 거 산소다. 하지만 우리 좀 더 공부하는 것은 사실 요게 그쵸 의도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요건 힌트였고 두 번째 줄은 힌트였고 자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지 그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결합 파트가 그쵸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공유 결합 바로 산소 그쵸?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내놓으면서 공유해서 O2 이렇게 산소 분자를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답은 바로 1번이다 선택하시고요. 나머지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여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 질소가 있습니다. 자, 질소가 수소하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하.
질소가 수소하고 짠짠짠 공유결합을 해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암모니아 분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염화칼슘이 있는데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요. 볼까요? 자, 여기 칼슘이 있습니다. 자, 칼슘은 금속 원소고요. 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금속 원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이러한 결합은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그쵸? 아하! 따라서 얘네들 3번, 4번은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의 구조구나 라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지금 사실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힌트로 호흡에 이용되는 기체 여기까지 언급했는데 사실 첫 번째 문장만 갖고도 충분히 문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도였다는 거 10번 문제에서. 10번 문제는 바로 공유결합, 이온결합 잘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에서 55페이지 공유결합 파트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1번 정답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11번 갑니다.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생물의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정답은 바로 4번으로 그렇죠.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11번 문제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생물 다양성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 생물 다양성에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 이렇게 종류의 다양성, 종 다양성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그렇죠. 서식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른 거. 생태계 다양성. 그러니까 뭐 습지에 사는지, 그쵸? 뭐 사막에 사는지 그런 생태계들 있죠? 생태계 다양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 또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류라고 할지라도 유전적으로 또 다양성. 요런 부분이, 요런 세 가지 부분이 생물의 다양성에 연관이 있더라. 생물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자, 이번에 종다양성 나왔죠? 그럼 다음엔 이런 데서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우리 교재 생물 다양성은 자, 220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겠죠? 자, 12번 갑니다.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까지 중 작은 알갱이 모양이면서 자, 포인트 글자는 사실 요거예요.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전 교육장의 과정에서는 사실 리보섬 이 정도까지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리보섬 이제 알고 가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 누구야? 묻고 있죠? 리보섬이에요. 정답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 정답이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게 정답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세포 소기관을 보여주면서도 리보솜은 잘 언급하지 않았죠. 리보솜 부분이 자세히 들어가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요거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됐죠? 네. 이런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그래도 기억해 볼까요? 돌아가면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핵에 해당하는 것은 DNA라는 유전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자, 세포 호흡하는 그렇죠. 부분이었습니다. 세포가 호흡을 하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에너지. 그렇죠. 이 에너지를 생성해낸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 엽록체 같은 경우는 어머나 광합성을 하는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또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쉬운 문제는 2번 정답 체크 되겠고요. 식물세포 소기관에 관한 것은 우리 기본서에서 149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한 번씩 더 해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실 시험 치기에 앞서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그죠? 뭐 자세히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흐름으로 출제가 되니까 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네, 그거 알고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따라서 뭐 기본서를 꼭 마스터하지 않으셨더라도 편하게 이제 기출 강의를 보면서 이런 유형 정도 나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겠어.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힌트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 같이 피면서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 번 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자, 생태계가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대요. 그것은 바로 생태계 평형이다. 정답 바로 찾으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뭐 생산자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가볍게, 그렇죠. 우리 피라미드 구조 한번 생태 피라미드 생각해 볼까요? 자, 생산자가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가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물들. 그렇죠. 얘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포도당, 그렇죠. 만들어내잖아요. 아, 생산자. 요 생산자를 먹는 거. 자, 풀 뜯어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토끼. 이러한 토끼 같은 것이 바로 1차 소비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1차 소비자를 먹으면 2차 소비자다. 2차 소비자를 먹으면 여기가 3차 소비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관계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개체수를 보면 상대적으로 밑에가 넉넉히 바닥이, 그렇죠. 넉넉히 깔려 있어야 되겠죠. 요 생산자를 먹고 그다음에 1차 먹고 2차.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문제 생태계 평형 관련해서도 247페이지 우리 기본서에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거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 등장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이해하고 계시는지 출제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래, 이거 공부했었는데 어려웠던 거 이거 나왔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고득점에서 이거 문제, 네, 언급했었어요. 고득점반들 알고 계시죠? 고득점반, 이제 백제로 했었던 거. 거기에서 이제 45번 문제가 요 그림 그대로, 그렇죠. 보기 비슷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여기 지금 이번, 2021년도 1회 문제에서 대부분 문제가 제가 적중 예상 문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5문제 중에서 17문제가 적중 예상 문제에서, 거기서 언급했던 거. 출제가 되었고요. 2문제 정도가 고난도 문제, 그렇죠. 그림 그대로 활용되면서 보기 비슷하게 네 나왔습니다. 아, 유형도 이렇게 기억링돼서 선택하는 이 정도로 제가 많이 찝어드렸으니까 자, 좋은 점수 얻으셨겠죠. 그렇죠? 네.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질 구조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이 어머나 얘네들은 물하고 친해요. 자, 친수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얘는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물하고 안 친해 나는 소수성.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애요. 자, 이 인지질이 여기 위에 보면 한 층이고 밑에 한 층이 있죠.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중층이구나.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표현 맞죠? 자, 그 다음 모든 물질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자, 모든 과학에서 제가 이런 글자 나오면 의심해봐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과학에는 예외 같은 것들이 그쵸 자연에서 얻어진 법칙이라서 모두 이렇게 딱딱딱 규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약간 예외도 있고 어떤 규칙성도 있고 네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이런 거 의심스러우니까 자세히 쳐다보라 했어요. 정말 모든 맞아? 여기서도 지금 화살표가 사실 그림에서 힌트 나와요. 여기도 화살표가 있고 여기도 화살표, 그쵸?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 모두는 아니야. 모두는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우리 공부할 때 이거 언급드렸었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제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의 세포박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이다. 여기 힌트 친절하게 단백질 언급되어 있고 여기 인지질 힌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렇게 이것은 옳은말. 기억 디귿 선택하니까 정답 몇 번 나옵니까? 3번. 잘 찾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난도 그쵸 문제들도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고득점반에서 백제였죠. 고득점반. 백제에서 45번 문제가 이게 똑같이 나왔고요. 우리 교재에서 이제 세포막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언급된 부분은 기본서에서는 150페이지. 그쵸? 거기서 조금 더 학습하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응용될 수 있을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5번 갑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이다. 이 탄소화합물을 이루는 기본 골격의 중심 원소는 이 문제는 그렇죠. 하나 주는 문제죠. 탄소화합물인데 기본 골격 당연히 뭐겠습니까? 탄소 글자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네, 정답은 4번이죠. 이건 하나 주는 문제, 탄소화합물. 그래도 우리 교재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77페이지. 왜냐면요, 77페이지를 보시면서 이번엔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다음에는 그 탄소화합물의 다양한 그 골격 구조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원래 탄소화합물 자체가 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한 문제 이제 간추려 준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는 77페이지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그림은 DNA의 염기 서열주. 제가 요거 염기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교재 공부하면서 DNA에서 염기 얘기하면서 제가 약간 유치하지만 요런 표현들 썼죠. 그쵸? 구, 싸, 타요. 아이고 싸타요 하면서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면 싸타요. 아구 싸타요. 그렇죠. 하면서 여기에서 자 상보적 염기쌍도 언급을 드렸어요. 그렇죠. 상보적 염기쌍.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렇게 어떤 색깔로 해야지 잘 보일까요? 이렇게 묶어서 쌍을 이루면서 결합한다라고 했었죠. 그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DNA에서의 염기를 보면 여기서 지금 자, 요거 뭡니까? T. 대문자 T로 써 있는 거 이거 타이민이죠? 맞습니까? 요 타이민하고 누가 짝꿍 이룬다고 했죠? 요렇게 짝꿍 이룬다고 했죠? 아데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그쵸? 아데닌. 그래서 정답은 아데닌. 됐습니까? A로 표현하는 거 아데닌이죠. 정답은 1번. 16번에 1번 체크하시고요. 자, 상보적 염기쌍에 관련된 거 DNA 염기는 우리 교재 164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재에서 이런 그림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DNA 염기와 RNA 염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 강조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구사타요 DNA 염기였죠. 이렇게 상보적 염기쌍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짝지어주고 강조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1번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본서에서 164입니다. 17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질시대 삼엽충이 번성하였다. 자, 번성이에요. 가끔 보니까 이제 질문 들어온 것도 시작한 거하고 번성은 기간이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휴대폰이 맨 처음 시작한 거랑 휴대폰이 이게 번성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쵸? 새로운 휴대폰 버전 업그레이드 했을 때 처음에는 시작인데 실제로 번성할 땐 조금 시간이 걸리죠. 예전에 그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었고요. 요즘에는 워낙 신상 휴대폰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자, 이건 옛날 지시대죠. 그래서 시작과 번성의 단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번성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드린 그 화석의 이름들 있죠. 그쵸?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하는 거. 번성해야지. 그쵸? 그 대표적인 표준 화석. 딱딱 언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성 기준으로 언제입니까, 요거? 고, 생, 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7번의 정답은요. 2번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최초의 땅. 그쵸? 그래서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선택.
고생대입니다. 됐습니까? 자,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다 고생대 오면서 자, 물속에서 물 밖으로 육지로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고요. 중생대 하면 여러분 딱 떠올리시는 거 공룡.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신생대 하면 인류의 기원.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매머드. 그쵸? 이런 것들 신생대 중요한 특징인 표준화석이니까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시대는 그 표준화석과 함께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이어서 지지시대 한 번 더. 자, 교재 페이지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복습하시고요. 이어서 18번 갑니다. 다음 중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연소되어서 자, 여기서 화석 연료라고 했어요. 이 화석이 된다는 자체는 자, 땅에 묻히죠. 얘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직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땅에 묻혀야지, 이렇게 묻혀야지 화석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연소되어서 뭐 됐다는 거죠? 기체가 발생했다. 기체는 발생해서 어디로? 그렇죠. 공기 중으로 기권이죠. 아하. 화석 연료 연소하니까 아무래도 무슨 기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올 것 같아요. CO2.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잘 보이시라고 아래쪽에 쓸게요. CO2,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 연소하게 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요거 기체 나오겠죠? 요런 기체가 기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상호작용하는 거 지금 직권과 기권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선택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이런 식으로 자, 지구 시스템에서 상호작용 시험 문제는 번갈아 가면서 또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예 외에도 다양한 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번에 정답은 2번 체크하면서 탄소 순환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 교재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탄소 순환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언급할 수 있고요. 지구계 안에서의 또 상호작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29페이지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19번 갑니다.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고온 상태가 됐을 때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자, 수소가 융합해서 뭐 만들어졌죠?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핵이 뭐 됐다고요? 핵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거. 당연히 뭐겠습니까? 보기 중에서. 그렇죠. 핵융합 반응이다.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 워낙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번에 자, 정답 체크 3번 이렇게 핵융합 반응 체크하시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우리 많이 공부했었던 거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네. 수소 원자핵 4개가 요게 헬륨 원자핵 1개, 그쵸?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에너지. 맞습니까? 네.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게 발생한다. 이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기억나세요? 아하. 감소된 질량만큼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된다. 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언급하고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19번에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 19번 별의 진화에 관해서도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죠. 우리 교재 35페이지에 역시 수소 핵융합 반응과 함께 별의 진화까지 언급되어 있는 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단층이 존재하는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판이 어긋나요? 판이 어긋난다 하면서 우리 공부 많이 했었던 거. 자, 변환단층 이름 기억나십니까? 네. 판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네, 요게 변환단층이었죠. 해구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수렴형 경계가 있었어요.
수렴형 경계라는 것은 판과 판이 이렇게 만나요. 판과 판이 이렇게 만나는 게 수렴형 경계인데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자, 섭입형이라고 해서 한쪽이 한쪽 밑으로 들어가요. 이거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랬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면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요. 그래서 대륙판이 있으면 대륙판 안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슉. 그렇죠. 해양판이 가라앉아서 섭입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일본 해구. 됐습니까? 일본이 그 판의 경계 부분에 있잖아요. 이때 자, 일본이 판의 경계 부분에 있을 때 해양판이 태평양판. 그다음 대륙판은 유라시아판. 그래서 이렇게 섭입형 경계 부분에서 일본 해구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렴형에서 또 하나가 충돌형이 있습니다. 판과 판이 그렇죠. 충돌하는 거.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습곡산맥. 됐습니까? 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여기 섭입형 경계에서 일본 해구라는 것도 만들어지지만 이 해구 사이에서 호가 활호자예요. 모양상자예요. 그러니까 일본 해구 옆에 보면요. 일본의 이제 지형적 구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약간 이제 활이 휘어진 것처럼 섬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그쵸. 잘잘한 섬들이 많잖아요. 활 모양처럼 나열된 섬이에요. 호상열도. 이것도 여기 해구라는 지역 근처에서 같이 그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섭입형 경계 쪽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경계 부분, 판의 경계 부분도 같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20번에 2번이고요. 판의 경계는 우리 기본서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친절하게 화산 폭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산 활동 일으킨다. 지구 내부의 물질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이다. 자, 지구 내부의 물질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너무나 친절하게 보기에서 정답 몇 번이에요? 알려주는 것 같죠? 지구 내부 에너지 그렇죠. 4번이다. 바로 선택할 수 있겠고요. 다른 거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석 현상 아시죠? 그렇죠? 조석 현상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다. 거기서 그 힘을 이용한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풍력 에너지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풍력 발전, 전기 만들 수 있겠죠.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살아있는 생명체. 그렇죠. 이걸 태워요. 예를 들어 농작물 같은 거, 그쵸? 농작물 같은 것을 태웠을 때 거기서 연소하면 생기는 내 에너지,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구분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21번 정답 4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 지구의 에너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기본서에서 125페이지에서 언급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했습니다. 자, 친절하게 여기 이미 사막, 건조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복잡해 보일수록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는 힌트예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있는 힌트 글자들을 잘 찾으시면 답이 보이죠? 사막이고 건조해요. 지금 장마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사막, 건조 뭐예요? 정답. 그렇죠. 3번이다. 이렇게 쉽게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릴 이유가 우리 짧은 시간에 문제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공부했더라도 긴장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고 하다가 흔들리시면 안 되죠. 힌트 나왔다. 맞아. 확실해져. 정답 3번. 그렇죠? 조금 시간 걸리는 계산 문제도 한두 문제는 언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건조한 지역일수록 발생하기 쉬운 거 맞죠? 사막화. 무분별한 산림 벌채. 자, 나무 잘 많이 이렇게 쑥쑥 키워야 되지. 이거 자꾸 베어내고 쓰기만 하고, 자꾸 그럼 민둥산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렇죠. 이렇게 건조하게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산림 벌채는 안 좋습니다. 같은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가구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또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 나무 심는 날도 있죠. 자, 22번에 3번 기억해 주시고요. 장마, 라니냐, 엘니뇨 나왔는데 자, 이전에는 엘니뇨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었죠. 무역풍이 약해져서 그런 힌트.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반대. 이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화카 한번 등장하면 엘니뇨 한번 등장하고 교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교재 한번 보면서 사편 부분에서 그쵸? 우리 환경과 에너지 파트 강조 많이 하거든요. 기억하시고 교재에서는 260페이지 기본서 260페이지에 3화카 있는데 3화카 보면서 엘니뇨도 조금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3번 봅니다. 그림은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인 규산염 삼연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규산 삼연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규소, 중앙에 보이시죠? Si, 규소 원자 한 개와 결합된 산소 원자의 개수는 친절하게 사실 여기 다 보여줘요. 이렇게. 그림 밑에 나오죠. 그쵸? 네. 친절한 이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볼까요? 4개 찾으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강조 드렸었던 거죠. 제가 적중 예상 문제에서도 이 그림 그대로 활용하면서 공부했었던 겁니다. 1편의 우리 교재 75페이지 기본서에서 한 번 더 학습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응용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규산염 삼연체 말고 규산염 광물에 대한 것도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24번 갑니다. 그림은 열기관의 1회 수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봅시다. 열기관이 흡수한 거 Q1, 여기서 흡수했어요. 방출한 거 Q2입니다. 그랬을 때 한 일이 W예요. 그러면 이 W는 Q1에서 Q2를 빼면 W가 나와요. 한 일이 나와요. 흡수한 것 중에서 방출한 것 빼면 나 실제 얼마나 그 에너지가 일하는 데 쓰였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고열원에 해당하는 그쵸? 거기서 나오는 거. 흡수한 열 Q1이 당연히 그 큰 값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당연히 Q1이 큰 값을 가진다. 이 말은 맞는 말. 두 번째, 자 W 같은 경우는 여기 힌트 드렸죠. Q1에서 Q2를 빼라고 돼 있어요. 빼라고 돼 있는데 여기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거 넌 아닌데 플러스 아닌데 빼기 해야 되는데 그쵸? 그 다음 W가 클수록 내가 한 일이 많아질수록 효율적으로 그렇죠. 일을 했다. 열 효율이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열기관 문제 나왔는데요. 자, 열기관 문제에서 이렇게 옳은 표현들 찾는 것도 있지만 자, 열 효율 얼마예요? 숫자 같은 거 주어지고 열 효율 얼마인지 계산할 문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습하시라고 교재 페이지 자, 기본서에서 269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본 중요한 문장들 있어요. 네, 거기서 또 한 번 활용되면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되니까 활용 잘 해주시고요. 이어서 2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던져진 공이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이 2초 후에 지면이 도달했을 때 A에서 D까지죠. 공의 도달 지점을 했는데 자, 25번 문제 보면서 우리 고득점반 학생분들은 이거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셨을 겁니다. 고난도 우리 고득점 문제에서 자 23번 문제가 이 그림 그대로 여기 숫자가 바뀌었죠? 우리는 이제 20m/s로 풀었는데 여기서는 10으로 좀 더 숫자 쉽게 그쵸? 등장해가지고 나왔어요. 잘 맞추셨죠? 분명히. 자 25번에 어떻게 푸시면 됩니까? 자 이건 중력에 의한 운동인데요. 얘가 운동할 때 수평 방향으로 요거는 뭐예요? 등속이에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죠. 그리고 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자 옆에다가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수평으로는 등속을 하고요. 자 여기 수직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중력 때문에. 아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공이 있으면 공이 이렇게 포물선 방향으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 공이 있으면 이 공이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을 하고 수직으로는 중력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서 수평 방향 10m/s의 속도로 던져진 공의 운동 2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다고 했어요. 2초 후 지면에 도달. 그럼 2초라는 시간이요. 여기서도 2초예요. 아, 등속으로도 2초. 그쵸? 등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2초 갔을 때 동시에 수직 방향으로도 2초 간 거예요. 그래서 툭 떨어진 거예요. 여기 지면에. 아, 지면에 그래서 닿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도달 지점 물어봤는데 이렇게 휘어서 가잖아요.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그쵸?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그걸 거리를 물어봤으면 그 계산은 뭐만 하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만 하시면 돼요. 아하. 나 출발 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갔나 그걸 보시려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건 수평 방향만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2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의 2초. 그리고 문제에서 모든 마찰 무시한다고 했죠. 딴 계산 필요 없고요. 인접한 두 접점 사이의 거리가 10m.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점선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출발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10m. 여기 또 점선 있죠? A에서 B가 또 10m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인접한 두 접선 사이의 거리 10m. 자, 그러면 여기서 1초마다 10m 갔어요. 몇 초 흘렀다고 했죠? 2초 흘렀다고 했어요. 1초마다 10m 갔는데 2초 흘렸으니까 1초, 2초. 나 등속으로 여기까지 갔겠네. 다다다다다다다. 이쪽까지 갔는데 자 등가속도, 그쵸? 중력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아하.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됐는지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 정답은 2번이다. 됐습니까? 잘 푸셨습니까? 2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중력에 의한 운동 파트에서 그쵸 활용된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 기본서에서는 102페이지, 고득점반 100제 중에서는 23번 문제에서 이 그림 똑같이 숫자만 바뀌었죠? 20에서 10으로. 네, 그거 등장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쵸? 우연히 제가 좀 문제를 많이 찝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생각을 해봤거든요. 중력에 의한 운동. 자, 어느 정도 난이도 보셨는데, 우리 문제 이제 고득점반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해요. 네.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건 이제 사실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첫 회 문제. 앞으로 자꾸 횟수가 겹쳐지면서 난이도는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고득점반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왜냐면 올해 공부한 친구가 그쵸 바로 합격하면 딱 좋겠는데 아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다음 해까지도 그쵸 충분히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첫 해 시험 좀 어떠셨어요? 25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첫 해 시험 이 정도 난이도면 그쵸 중상이지만 양호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이제 시험, 그쵸? 아마 이제 8월에 시험 치게 되겠죠? 2회 문제는 이것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또 조금 올라갑니다. 한번 개정이 되면 개정된 첫 해보다는 그 다음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고 연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쵸? 개정되었을 때 빨리 이제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셔서 학습하시는 것이 난이도가 제일 좋을 거예요. 자, 공부 잘 하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